네, 세 번째 인터뷰입니다. 오늘 모신 손님들이 많은데 얘기가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까 벌써 6시 11분 됐네요. 그저께였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죠. 중앙아시아는 뭐 대충 어딘지 아실 겁니다. 그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돼 있을 때는 소련의 영역이었지만 러시아와 동유럽 사이에 있는 뭐 탄자가 많이 들어가는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 탄이라는 게 영어로는 랜드라고 하는 걸 제가 어디서 들은 기억이 있는데 맞을지 제 기억이 아직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문가시죠. 전에도 한번 저희 프로그램에 와서 러시아 지역에서의 독립운동, 무장투쟁, 최재형 선생 이런 분들 일깨워 주셨던 분입니다.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김창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말한 것 중에 틀린 바로 잡을 거 있나요?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래요? 예. 탄이 랜드 맞아요? 랜드 또는 뭐 플레이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플레이스. 있고 다행이네요. 사람들이 사는 장소니까 예. 그 뜻이 확대돼서 나라, 국가. 전문가 앞에서 뭘 기억을 아는 척 하려고 그랬더니 어찌 쫄려가지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그 포럼 준비하신다고 왜 예. 그때 블라디보스톡 통해서 우리 한반도하고 접경하고 있는 러시아 쪽에 가셔서 행사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그건 잘 됐고요. 예. 3월 1일 날 3.1절 100주년 기념일에 맞춰서 저희가 연해주에 있는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지역에 맞아요. 가서 창립 행사를 하고 또 우리 안중근 의사의 단지 동맹비 공원이 있는데 가서 또 기념 촬영을 하고 또 러시아 쪽에 또 핫산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예. 그런 러시아와 이제 일본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걸 승리를 소련 쪽에서 기념하는 기념탑에 가서 또 우리가 핫산 같이, 전투가 러시아의 항일 전투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이자 전투였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핫산. 네. 1930년대에 일본이 호시탐탐 이제 대륙에 진출하려고 노리고 있을 네. 이런 때였던 거죠. 잘 아시는 대로 1931년에 만주를 점령해가지고 그 이듬해 만주국이라고 하는 괴뢰 국가를 세웠고 1937년에는 이제 중국 본토를 침략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죠. 유럽에서는 이미 1933년에 히틀러가 정권을 잡아서 파시스트 체제가 등장하고 바로 또 1936년부터 39년 사이에는 스페인의 내전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파시스트 정권이 세워지는, 그러니까 1930년대에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파시즘이 창궐하는 이런 시대였고 우리 교포들,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선조들이 그 국지정치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죠. 조금만 시야를 태평양의 동쪽 서쪽으로 이렇게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보면은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30년대가 파시즘을 잉태했고 드디어 그들이 역사의 전면으로 튕겨 솟아 나왔고 그리고 파시즘의 이빨과 발톱을 유감없이 드러냈고 그리고 팽창적 야욕을 전쟁이라는 형태로 실현하던 굉장히 막 무서웠던 연대 10년 우리가 10년 단위로 뭘 끊을 때 그렇군요. 그렇기도 하고 단순히 10년 단위의 연대기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암흑기였다, 가장 잔혹한 인권 유린과 학살이 이루어졌던 바로 그런 시기가 1930년대에서 시작돼서 1945년 2차 대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인종청소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이제 나치즘에 의한 유대인 학살이라거나 일본에 의한 우리 뭐 양민에 대한 그 거의 학살 수준이죠. 학살, 이거 뭐 또 중국에서 난징 학살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유대인 학살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계속 규모가 커서 부각됩니다만은 유대인 600만 이외에도 히틀러의 나치 정권은 슬라브인을 300만을 학살했습니다. 슬라브. 슬라브족. 슬라브족. 지금의 러시아인, 뭐
폴란드인 뭐 체코 이렇게 러시아와 동유럽에 살고 있던 슬라브족들도 유대인 못지않게 크로아티아 뭐 이런 데가 그렇게 다 포함됩니다. 유고슬라비아. 네, 그렇습니다. 남슬라브 뭐 동슬라브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히틀러의 파시즘 체제에서는 유대인이 뭐 가장 인종적으로 뭐 대표적인 희생층이고 바로 그 위에 이제 슬라브족도 아주 그 적대시하고 왜 그랬죠? 나쁜 슬라브에 대해서는 얼핏 보면 같은 유럽이라고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네. 전통적으로 사실은 루소포비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러시아인들을 한편으로는 경멸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이런 정서가 오래 있습니다. 루소포비아라고. 그게 이제 역사가 오래되어 있는데 서기 988년에 러시아가 비잔티움 제국, 과거 이제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서 기독교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교회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과는 다른 방식의 이제 종파의 기독교가 번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시기가 지나서는 13세기, 14세기에 몽골의 침략이 돼가지고 러시아를 240년 동안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유럽과 단절되는 이런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유럽과는 다른 문명의 경로를 밟다 보니까 이 뭔가 조금 유럽 사람들에게 러시아는 겉모양으로는 같은 백인이지만 문명의 발전의 경로로 볼 때는 뭔가 좀 낯설고 공유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 이질적이고 우리와 다르다. 그렇죠. 그래 아시아적 요소가 많이 섞였다. 예.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 조금 무시하고 우리보다 좀 못 사는 후진적인 민족. 그러면서도 그 엄청난 영토와 자원과 뭐 군사력과 이런 걸 보면 아주 무서워하는 또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러시아를 침략해서 끝이 좋았던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폴레옹도 그렇습니다. 그랬고 뭐 나치 독일도 그랬고. 이제 그렇습니다. 다만 칭기스칸 원나라가 러시아를 꽤 오랜 시간 지배는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장은 역시 패퇴하는 거였고. 그렇죠. 쫓겨났죠. 자, 뭐 러시아, 중앙아시아 이쪽 전문가 굉장히 국내에서 일단 풀이 적어요. 그런 분들이. 미국 박사들은 많은데 러시아 박사가 일단 적으니까 그렇고 아마도 그 한동안 소련방 공화국일 때 적대시해왔던 냉전의 아주 최극점들이었으니까 그렇지 않나 싶은데 김 교수님을 모셨으니까 일단 대통령 순방 얘기도 좀 하고요. 우리 시간으로 어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통령이 도착을 했고요. 7박 8일간 중앙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이제 우리한테 좀 사실 생소하죠. 겨우 기억하는 게 고려인, 그다음에 뭐 카자흐스탄의 석유, 뭐 이런 정도. 우즈베스탄과는 우리 축구 붙는 거. 저의 관심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도뿐인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적, 역사적 특징을 아주 간략하게 집약하신다면?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정도라면 한국인들의 평균 수준에서는 중앙아시아를 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거 부끄럽습니다. 역사적으로 여기가 과거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던 실크로드의 핵심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동서양 문명의 교섭지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종교 문화적으로는 여기가 이슬람 지역이죠.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이제 세종 러시아 제국의 영토의 일부가 됐고 그 다음에는 소련의 영토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이제 독립해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다음에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5개의 스탄자가 붙은 나라들이 이제 우리가 중앙아시아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리적으로는 중국의 서부, 그다음에 러시아의 남부에 위치해 있는 중국의 서부, 러시아의 남부,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를 지나서 그렇죠. 그 위쪽에 있는 유라시아 지역의 또 다른 아시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 하면은 보통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렇게 좀 시야가 한정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냉전이라고 하는 이런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는 어떤 그 베리어, 장벽으로 느꼈거나 사상의 지평이 거기서 막혀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다른 아시아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가깝게 지내야 될 이웃 나라다. 이렇게 같은 아시아네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영어로도 센트럴 아시아. 근데 우리 거고. 유럽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중동과 좀 가까운 부분도 있고 또 과거의 냉전 시기에 우리가 워낙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제 1990년대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새롭게 자기들의 이했다 언어와 문화를 복구하면서 새롭게 과거의 실크로드의 영광, 동서양 문화의 교섭지대 또 혼용지대라고 하는 독특한 지리적 문화적 이점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국면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소련방이 해체되고 CIS로 이렇게 분화되면서 독립들을 쟁취했고 우크라이나는 또 그 핵무기 때문에 많은 저 교섭과 뭐 우크라이나 핵 인력이 어디로 소거되기도 하고 막 참 스토리가 많은 데인데 자, 문 대통령 이번 중앙아시아 방문 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 통상 외교가 주 목적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카자흐스탄에서는 엄청난 천연가스가 있는 곳이죠. 석유도 많고 가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90년대 이제 소련으로부터 독립해서 일정한 혼란기를 겪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경제 개발 도상에 있는 개발 도상국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웃 국가인 중국, 그다음에 과거 자신들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연합, 그다음에 미국과 이제 다방면으로 또 가까운 나라인 또 터키 등과 교류 협력을 하면서 지금 발전 도상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꽤 이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가장 첫 번째 방문지가 한국 기업이 수주한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을 이제 시찰하는 곳으로 그렇게 나와 있기도. 어디에 있는 거죠, 그게? 그 지금 처음 방문했던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앙아시아 지역에만 우리 교민들, 고려인이라고 부르던 교민들이 약 30만 명 이상이 아직도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레닌, 스탈린 때 강제 이주 당했던 너무나 처참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슬픈 역사를 또 한 번 갖고 있는. 그렇죠. 중첩된. 1937년에 강제 이주를 약 20만 가까운 우리 교포가 희생을 당해서 그쪽으로 갔는데 이제 소련 시기에는 워낙 또 그 척박한 영토와 그 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아주 근명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소련에 살고 있던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우수한 소수민족에 속하는 그런 중산층으로 살다가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니까 또 거기서 살기 어려워가지고 지금 일부는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 귀환하는, 아까 말씀드린 연해주로 꽤 많은 고려인들이 귀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살던 중앙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교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사실은 외교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적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후손의 입장에서 그분들을 잘 그분들의 역사적인 그런 곤란, 곤경에 대해서 위로를 해드리고, 일단은 그동안에 그 힘들었을 신산스러운 삶에 대해서 본국의 대통령이 가서 일단 그냥 말없이 안아드리고 인사드리고 손 잡고 일단은 그게 처음이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당시 조선 말기 너무나 살기가 힘들어서 할 수 없이 고향을, 조국을 떠난 사람들이었고, 러시아로 어디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자신들의 의사가 아닌 국제정치적 희생양으로서 또 타지에 가서 겨우겨우 자리를 잡다가 또다시 이제 그러나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됐고 그랬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의 이제 현재와 미래 입장에서 보면 또 의도하지 않게 우리의 같은 교포들이 그 외국에서 수십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과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도 추구하면서 또 그 나라, 그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그 나라들의 이익이 되는 그런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교량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죠. 중에서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삶의 기틀이 좀 더 튼튼해지고 그 현지 사회에서 밀려나지 않거나 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뭔가 좀 든든한 이런 게 돼야겠죠.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0만 명 정도가 해서 그 중에 약 20만 명이 이주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미국으로 건너가기 막 시작할 때 LA에 뭐 50만 명 갔다 최대다 이러고 미국 전역으로 따져도 캐나다까지 합쳐서 북미 전역, 미국 캐나다 다 합쳐서 120만 뭐 140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로 지금 30만 명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과거에 중앙아시아로 이주당한 사람들이 강제 이주당한 사람이 약 20만 명이었고 나중에 소련 시기에는 총 4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났었죠. 와, 40만이면 미국, 북미 두 나라 합친 거에 비해서는 물론 작지만 그건 상대적 비교해서 작은 거지 절대적 숫자로는 굉장히 큰 거고. 엄청 큰 숫자지. 네, 아직도 그들이 조선인, 고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희박해져 갈 것 같은데 미국 이런 데 비해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뒤늦게 그들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 정책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중앙아시아 주로 중앙아시아나 또는 기타 어떤 나라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북방 정책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디자인했던 것대로 잘 돼가고 있는지 아니면 한 지금 2년 반쯤 돼가고 있으니까 그 현황, 그 중간 점검 한번 잠깐 해볼까요? 네. 신북방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2017년 9월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동방경제 포럼에 가서 선언한 정책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이제 설치해가지고 초대 저희가 송영길 의원이 그랬었죠. 지금 이제 2대 위원장이 역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유라시아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북방 경제 협력을 적극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 대상국은 이제 당연히 러시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슬라브족이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중앙아시아 5개 국가, 탄자 들어가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그 다음에 중국의 동북 삼성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산업적인 특성에 맞는 이런 협력의 아젠다를 설정해가지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예컨대 러시아의 극동 연해주가 포함된 러시아의 극동에서는 나인브릿지 전략이라고 해서 조선, 항만, 북극 항로, 가스, 철도, 농업, 수산 등의 이제 거대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중앙아시아라든가 몽골 등은 개발도상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죠. 한국이 이제 석유화학이라든가 도로 건설 등에 이제 우리가 좀 발전된 이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거나 또는 협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잘하는 거 노하우가 굉장히 쌓여 있고 그렇죠. 글로벌 마켓 쉐어도 적지 않은 대표적인 업종 몇 개를 들고 가서 뭐 무상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투자 개념으로 우리가 설비를 만들어 주고 영업권 일부를 우리가 몇십 년간 갖고 이런 형태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ODA라고 해서 ODA는 차관 방식인데 그렇죠. 차관 방식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보건, 의료, 공공행정 등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제 취약한 인프라, 병원 같은 그렇죠. 학교 지어주고 그렇습니다. 이런 지원 사업을 한편으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진출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군요. 우리 정유화학 개방 초기에 미국이나 영국의 회사인 엑선모빌이나 쉘 가리비 형태 그쪽에 쉘 뭐 이런 데가 들어와서 한국의 어디와 기업과 제휴를 해가지고 GS 칼텍스니 무슨 극동 쉘이니 이렇게 하듯이 우리 정유 회사들도 들어가서 석유화학 관련들도 거기 가서 현지에 있는 국영 기업이 됐건 민간 기업이 됐건 합작 형태로 해서 투자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가는데 그쪽 그 비즈니스 하는 사업가들 그 재벌 그룹들이 많이 따라간 거네요. 그렇죠. 정상 외교에는 이제 경제 통상 외교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김 교수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크라스키노 포럼 지난번에 나왔을 때 제가 그 발음 외우느라고 혼났는데 그
크라스키노 포럼 아까 3월 1일 날 가서 행사했고 그 최재형 선생이 대단한 분이셨더라고요. 한국 독립운동사 특히 무장투쟁사에서 보면 그리고 우리는 독립운동의 심벌 하면은 뭐 안중근, 유관순 등등 김구 뭐 몇 명을 떠올리는데 대표적 누가 봐도 이론의 여지가 없는 열사 의사이신 안중근 선생이 그 역사적 이벤트 홍콩 공원 이토 히로부미는 하얼빈역에서 했지만 주로 그때까지 활동을 해온 근거지는 저기였더라고요. 바로 크라스키노 우스미스크를 포함한 연해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영토를 따지자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고지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그냥 독립운동하면 만주,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는 하얼빈역, 아니면 뭐 상해의 홍코우 공원에서 뭐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4,000km 대장정 말이 대장정인지 이제 계속 쫓겨서 다니는 내륙으로 시안 거쳐서 충칭까지 갈 때의 그것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금년 100년 동안에 100주년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그것을 상대적으로 모르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국사체계도 분량도 적고 물론 거기에는 또 무장투쟁 계열을 우리 역사에서 은근히 그동안 역사계가 배척해온 점도 있긴 하지만 균형 있게 바로잡아야겠다는 점에서 김 교수님이 그때 강조했던 걸 다시 시청자분들께 환기를 시켜드리고 그렇습니다. 크라스키노 포럼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 최근에 뭐 중요한 행사를 하나 계획하신다는데 그것까지 함께 우선 뭐 행사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죠. 바로 내일 모레 4월 19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번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송영길 의원실과 함께 저희들이 크라스키노 포럼 창립 기념 제1차 정책 포럼 및 문화 공연을 합니다. 정책 포럼을 여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라스키노라고 아까 발음도 어렵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역 이름이죠. 그래서 이 크라스키노라고 하는 지역이 갖는 지리적, 역사적 의미가 무엇이 있는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고대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였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에는 우리 선조들이 올라가서 처음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그런 곳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도 조선 시대 때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말기에, 조선 후기에, 한국을 등지고 만주나 이런 데로 가서 유리 이렇게 떠돌면서 살 때 그 중에 하나였군요. 그렇죠. 우리 고려인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1860년대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1860년대면은 정조 때인가요? 정조 말년인가? 아무튼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 일제가 본격적으로 침탈하기 전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 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중요한 거점이었고, 아까 이제 중국 간도 만주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주로 생각한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당시에는 노령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러시아 영토가 더 빨리 의병운동과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만주, 간도 또 상해 쪽과 통합을 해가지고 임시정부가 설립되었고 바로 아까 말씀하신 최재형 선생도 초대 그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을 역임하셨던 그렇게 비중이 있는 분이었고요. 다시 이제 최근으로 넘어오면은 지금 뭐 한국의 대기업이 가서 600만 평 이상의 대농장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그 뭐 알로에 농장인가? 그렇죠. 유니베라라고 하는 기업이 진출해. 그게 옛날에 뭐 김정문 알로에인가 뭐. 그거는 좀 다른 회사이고요. 달라요? 그다음에 이제 국제정치 600만 평이면 여의도에 한 7배 되네요. 여의도가 한 80만, 90만 평인데. 그래서 한국에 8개 대기업이 진출해서 그렇게 이제 러시아의 농장을 임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정치적으로 보면은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북한의 철도 낮은 뭐 선봉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철도하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연결되는 것이 바로 핫산과 크라스키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TSR 시베리아 열차로 연결되는 북한은 어느 지점입니까? 저 중국으로 가는 건 신의주고 단동 신의주고 어디 회령 뭐 경성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데서 넘어가나요? 그렇죠. 경원선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서 가는 거. 그렇죠. 동해안으로 올라가는 이런 지역으로 가서
바로 러시아의 핫산, 그다음에 크라스키노로 그럼 그건 두만강을 넘겠네요. 그렇습니다. 압록강이 아니고. 두만강 철교를 크라스키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제 중국 쪽으로 가는 것은 중국 횡단철도 신의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동으로 넘어가는 거고. 몽골로 연결되는 만주로 연결되는 지역도 그렇죠. 있고요. 결국은 다 만주나 중국이나 다 지나가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또 결국은 그러니까 경의선으로는 중국으로 해서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갈 때 탔던 그 경의선에서 신의주에서 심양을 거쳐서 베이징으로 틀어가지고 아래로 쭉 간 거고 이제 중국을 서쪽으로 횡단해서 가면 TSR과 만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원선 서울에서 원주 가는 그것의 연장을 쭉 타면 두만강 철교를 넘어서 핫산 그 블라디보스톡 이렇게 지나가지고 가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크라스키노 포럼에서는 저희들이 크라스키노가 어떤 지리적, 역사적, 심지어 국제정치적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해주를 비롯한 이 러시아, 그 다음에 이 북방 대륙과의 연계, 교류 협력의 강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그런 좀 대중적인 회의가 되겠습니다. 러시아 측에서도 누가 옵니까? 러시아 대사관에서 와서 이제 축사를 좀 해주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제 발표뿐만이 아니라 저하고 또 다른 한 분 박종수 교수께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만은 제 3부에 러시아 음악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인들이 좀 더 친숙하게 러시아 문화를 접하면서 그렇게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와 한국의 양국의 신뢰를 쌓아가고 그것이 상호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을 시도해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중앙아시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성공회대의 김아무개 교수가 크라스키노 포럼 이렇게 혼자서 몇 년간 열심히 하고 연해주 지역에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다니고 막 설명하고 이런 걸 좀 아니면 거기는 몰라도 되고 우리 시청자들만 확실히 아셔도 되죠.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뭐 여러 명의 러시아 및 북방 전문가들하고 또 시민사회 활동가들, 그다음에 경제계, 뭐 문화계 이런 분들을 제가 모셔가지고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죠, 뭐든지. 이렇게 겸손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 아닙니다. 아무튼 하노이 노딜 회담 이후로 여지껏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북미 그다음에 우리 정도였는데 이제는 좀 다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지금 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얘기도 아주 임박한 것처럼 나오고 있고. 바로 다음 주 중에 아마 다음 주 아니면 4월 안으로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시진핑과의 회담도 곧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북핵 문제가 트럼프와 김정은 손에 의해서만 마치 해결될 것처럼 그런 기류가 좀 없지 않았고 우리는 중재자 또는 뭐 협력자 뭐 어떨 때는 운전수 이랬는데 이제는 다시 옛날 육자회담 틀 비슷하게 중국과 러시아도 일정한 발언권을 갖고 또는 영향력의 상당 부분을 갖고 이 논의의 틀에 들어오게 되는 물론 역시 키스테이션은 북한과 미국이 하긴 하겠지만 그게 또 이제 일본도 뭔가를 이렇게 젓가락 하나 놓으려고 애를 쓸 거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잠시 밀쳐뒀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동서문화의 접점이자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중앙아시아 거기는 우리 고려인들의 피와 땀과 한이 많이 서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대통령 순방과 함께 러시아 연해주 쪽 공부와 행동 실천을 많이 해오고 계시는 성공회대 김창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내일 모레 4월 19일 금요일이네요. 아마 오후 2시쯤 되겠죠? 2시부터 5시까지 합니다.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답니다. 혹시 러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그리고 북방 경제, 가스 뭐 이런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가면은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감사하고 매번 이렇게 나 이런 게 있으니까
방송 어떻게 했느냐고 제안을 해주셔서 특히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미처 다 못 챙기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안 그래도 대통령 순방 때문에 찾고는 있었어요. 네네. 다음 앞으로도 이슈가 있으면 김정은 푸틴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그때는 와서 좀 해설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